네, 시간이 됐으니까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이거 모를 거라고. 응? 갑자기 무슨 얘기가? 오늘 보니까 뭐 체코 날 인포메이션 그 하대요. 인터내셔널 뭐 그런데 교수가 그 코트라의 1983년에 이제 코트라에 그 입사해 가지고 한 4년 남짓 있다가 유럽에 가게 영국 런던에 이제 그 발령이 나서 가게 됐어요. 이제 그 당시 이제 88년도만 해도 우리나라가 지금같이 잘 살던 때가 아니죠. 이제 유럽에 가는 비행기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러던 시절인데 그때 가서 이제 유럽에 가서 뭘 많이 느꼈냐면은 그 사람들은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대단하게 만드는데 아주 그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영국이 이렇게 이제 있으면은 요 지역에 가면은 여러분들 워즈워드라고 알죠? 워즈워드. 그 워즈워드 시도 많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분이 살았던 이 호수지방이라는 데가 있어요. 레이크 디스트릭트라고 그러는데 거기 가니까 뭐가 있냐면 이 옛날 광산이 있어. 광산, 소금 캐던 광산. 근데 이렇게 쭉 수직계획으로 내려가서 여기에 이제 물이 여기 차 있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배를 띄워놓고 뱃사공에 한 사람이 배를 짓고 사람들이 거기 타가지고 사실 뭐 별 구경거리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그거 타려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온대. 그때만 해도 참 우리나라에는 별거 없다, 뭐 관광거리가 없다 그런 자조적인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엄청나게 그 사람들은 하나하나가 유럽 전체가 지금 관광을 신경 쓰지 않는 나라가 없어요. 요즘은 이제 한국 지금 뭐 코로나라 여러분들 못 갔지만은 벌써 유럽의 구석구석에 이제 한국 관광객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유럽은 왜 또 그렇게 관광이 많이 하게 됐냐면 그 아름다운 지역도 많지만은 아마 서로 나라 간의 경쟁도 하고 하면서 이제 그런 관광 그 자원을 많이 개발했다고 봐야 되죠. 벨기에 같은 나라 조그만하잖아요. 조그만 별거 없어. 아무것도 벨지움 시내 거기 벨기에 브뤼셀에 가면 별거 없다. 근데 거기 그 브뤼셀 시내 오줌 싸개 동상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길가에 이제 이렇게 뭐 오줌 싸는 애기가 오줌 싸고 있는 게 있는데 이걸 보려고 떠는 동네에 가는 사람 어떻게 여기다가 이 오줌 싸개 동상에다가 옷을 입혀놔. 오늘은 미국 옷, 내일은 뭐 일본 옷, 모레는 대한민국 거, 그다음에 중국 거. 또 뭐 경쟁적으로 뭐 대사관에서 거기다 옷을 입히려고 막 이렇게 하고 별별 이야기들을 이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결국 이제 거기서 뭘 얘기하려면 교수가 마이스 산업을 얘기하려고 마이스 산업, 관광과 전시회 하는 사업. 그런 데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그 유럽의 전시장 이런 걸 좀 보게 될 텐데 유럽 어느 나라를 가든지 간에 전시장이 없는 나라가 없어요. 다 있어요. 다. 그만큼 이제 훨씬 더 그 서비스 산업이 우리보다 오래전부터 앞서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유럽에서 비즈니스 하려면 전시장을 생각하지 않고서는 그 생각하기 곤란한 거예요. 그냥 뭐 바이어 찾아가 가지고 제가 뭐 한국에서 왔는데 뭐 이게 좀 팔러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는 바이어가 안 만나준다 이거죠. 왜? 유럽이 세계 최고로 물가가 비싼 나라 아닙니까? 벌써 교수가 1988년에 영국에 갔을 때 와 비싸다 뭐 이런 정도로 그랬으니까 내가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한국 식당에 한번 갔거든요.
한국 이제 간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 다음에는 가자말 안 해. 한번 너무 비싸니까 뭐 밥 집에서 먹으면 뭐 100원이면 먹을 거 가지고 거의 한국 시장 가면 한 뭐 10배, 20배를 주고 밥을 먹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유럽 사람들은 모든 게 인건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모든 벌써 한 3, 40년 전에 이미 그렇게 돼 있었대. 모든 게 전부 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은 이런 강의도 돈 안 내고 그냥 듣지만은 유럽에는 이게 공짜로 가르쳐 주는 게 거의 없어요. 심지어 내가 아는 어떤 그 영국에 사시는 교민이 무역 업체를 차려가지고 무역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이 무역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죠. 그 남편이 영국 사람이었는데 무역을 알려주지를 않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물어보면 돈 내고 하라고 그러고 이런 세상이라. 그래서 유럽에서 이게 뭘 하려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뭐 그냥 할 수 있는 그런 게 거의 없어요. 대단히 비싸고 또 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엄청나게 이 우리 같이 빨리빨리 안 돼. 뭐 운전면허 하나 뭐 이게 바꾸기만 하는데도 한 달 막 2달 걸리고 그래. 이게. 그렇게 이제 전혀 우리가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이 전시 산업, 특히 이제 이 서비스 산업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마이스 산업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굉장히 높은 국민 소득을 부과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강의를 시작해 보죠. 전시회 이제 여러분들이 전시회를 가게 될 텐데 전시회에 대해서 이 시간에 좀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전시회를 하려면 배우려면 뭘 알아야 되죠? 전시장에 대해서 알아요. 전시를 하는 장소에 대해서. 또 전시회를 누가 전시회를 만드느냐, 만드는 사람들이 뭐냐, 그거에 대해서 좀 공부를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전시산업은 공급자와 고객, 그러니까 이 전시산업을 전시회를 만들고 그 장소를 제공하는 사람들과 이제 거기에 가는 사람들이 있겠죠.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먼저 전시산업에 대해서 한번 이거 우리나라에는 전시산업 발전법이라는 게 있어요. 발전법에 보면 이렇게 명확하게 그 정의가 되어 있죠. 전시시설 사업자, 주최 사업자, 뭐 디자인 설치 사업자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시 서비스 사업자라는 그런 표현인데 이게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전시회를 지원하거나 또 여러분들이 기업에 가서 해외에서 개최되는 전시회라든지 국내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이제 무역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이걸 필히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하나가 굉장히 또 복잡하고 또 이 세부적으로 세세하게 알아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걸 이제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우게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네. 여러분들 그 코엑스에 가봤죠? 한 번이나? 코엑스에 가보면은 이런 게 이제 겉으로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잘 몰라요. 근데 그 뒤에 이제 백오피스에 있는 사람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바로 주로 이 전비 서비스 사업자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겁니다. 전시회장을 뭐 엑시비션 센터라고도 하고 페어그라운드, 뭐 엑스포 센터, 뭐 메세는 독일어죠. 근데 뭐 다 같은 소리입니다. 근데 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메세라는 독일어가 일반화 지금 됐어요. 뭐 수원 메세만 해가지고 그런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교수가 그림으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요. 전시회를 하려면 전시회를 주최하는 오거나이저가 있어요. 누군가 전시회를 이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전시회를 하는 어떤 단체나 여기서 자기들이 그걸 오거나이즈 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 시켜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우리 정부에서 어떤 박람 전시회를 하도록 돈을 주면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전시회를 주최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전시장에 이제 참가하는 거기 참가해 물건을 전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구경 오는 사람. 사실은 구경 오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죠. 바이어들이 와야 그 전시회가 되는 거니까. 바이어가 오지 않고 참가업체도 적으면은 그 전시회는
속된 말로 망하죠, 망해. 실제로 없어진 전시회도 있어요. 옛날에 잘 나가다가. 뭐 전시장, 우리나라에도 옛날에는 전시장이 없었어요. 우리나라에 최초로 전시장이 생긴 게 1980년대 초에 처음 생겼죠. 그러니까 우리 다른 나라보다 굉장히 늦은 거죠. 우리는 전시 산업이. 벌써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에는 그 당시에 대규모 전시장들이 있던 시절인데 우리는 지난 한 20년 동안에 거의 다 전시장이 그것도 이제 규모가 별로 크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전시하려면 이런 장치를 해야 돼, 장치. 이 뭐 컨스트럭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이런 업자들이 있고 또 그 안에 뭐 집기를 빌려준다든지 또 거기 뭐 통역을 한다든지 안내 도우미들도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뒤에서 보겠지만 하노바 전시장은 세계 최대 43만 평방미터 뭐 어마어마한 그런 전시장에 전시회가 가득 차서 열리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필요하겠어요. 결국 많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결국 엄청난 고용 창출을 한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전시 산업이 유럽에서는 대단한 그런 산업으로 지금 자리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고요. 전시장 관련 시설 한번 보겠습니다. 저 시설이 없으면 안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 전시 산업은 주로 그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들이 이제 다 건립을 했어요. 그 개인 회사가 하기 없죠. 지금 여러분들 저 킨텍스 전시장 보면 부지가 엄청나게 넓거든요. 그 땅값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대기업이 이걸 할 수도 없고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컨벤션 센터라고 많이 하는데 그게 바로 이 마이스 산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시회만 한 게 아니라 이제 회의도 할 수 있게 그렇게 해놓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아래 세계 전시장 한번 보세요. 그 지역별 전시장하고 국별 전시장은 뭐 옛날 자료입니다만은 지금 단일 전시장 순위로 교수가 찾아보니까 역시 46만 독일의 그 도이체메스는 하노바 전시장을 얘기해요. 하노바 전시장을 운영하는 그 독일 회사 이름입니다. 이게 주식회사. 46만 3천 스퀘어. 우리나라 제일 큰 킨텍스가 10만 스퀘어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전체 해봐야 20만 평방미터밖에 안 되죠. 근데 지금 최근에 중국에 이제 과거에는 독일이 뭐 1, 2, 3등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중국에 많은 전시장이 생겼죠. 근데 지금 중국 다 문 닫아 버렸잖아요. 이게 이야 엄청나죠. 이 어마어마한 전시장을 만들어 놓고 문을 지금 2년 이상 닫아놓겠다는 게 그 정말 상상이 안 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보면 이제 독일이 1, 2위를 차지하고 요즘 전쟁하고 있는 러시아에도 큰 전시장이 있어요. 이태리 등 이렇게 이제 근데 앞에 이제 1등부터 10등까지 보면 네 군데가 역시 독일 거다라고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상해 홍차오 지구에 있는 그 중국 그 국립전시센터예요. 이게 상하이 홍차오. 근데 여기 보면 여기 저거 있잖아요. 공항이 바로 그 옆에 있어요. 여기서 얼마 안 떨어지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지하철이 지나갑니다. 이게 그러니까는 이 엄청난 이제 전시장에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오면은 한꺼번에 이게 몰려 나가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트래픽이 발생하고 하니까 공항까지 옆에 다 있는 그런 이제 구조로 전시장이 되어 있는 거죠. 전시산업 파급 효과 뭐 이건 뭐 여러분들 자료를 보면 되겠고요. 지금 그 전시장은 우리가 쿠바하고 지금 아직 수교가 안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금 전시에 참가하고 있어요. 아바나 전시 국제박람회에 참가를 하는데 거기 지금 쿠바의 포트라 무역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수교가 안 된 상태인데도 근데 거기에 그 아바나 국제박람회 뭐 전시에 참가했을 때 옆에 보세요. 굉장히 인기가 뭐 있었다 그렇게 하죠. 전에 그 중국이나 구소련이나 그 동구권 쪽에 수교가 안 됐을 때 옛날 구사회주의권이 이제
무너지기 전에도 이미 거기에 참가를 하고 그랬던 이제 저기 있죠.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전시회라는 게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전시장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시장 역할, 어떤 국제적인 이벤트를 한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전시장이 한 50만 평방미터까지 지금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 지금 그 코엑스가 제일 먼저 생겼고, 그 다음에 부산의 백스코, 그리고 킨텍스, 그리고 여러 지금 도시에 지금 그 전시산업이 이제 전시장이 건설되고 있는데, 이 전시장에 가서 근무하는 어떤 사람들이 근무할까? 우리 무역학 전공한 학생들도 거기 가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저희 옛날에는 전시회를 오거나이즈 하는 그 누가 오거나이즈 했냐면 그 오거나이즈만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전시장에서 전시회를 만들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전시회라는 전시회를 하려면은 그 무역을 전공한 물류를 전공한 사람들이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그 전시 컨벤션 센터 같은 데서 여러분들 졸업하고 가서 근무를 하는 것도 좋은 그런 아이디어가 되겠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전시장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전시장은 일반적으로 천장이 높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 코엑스 가보면 1층에 가면 굉장히 천장이 높거든요. 천장이 한 15m, 15m면 잘 여러분들 상상이 안 갈 건데 보통 우리 그 아파트가 여러분들 살고 있는 아파트가 한 3m 정도 되거든요. 3m. 그러니까 아파트 높이의 몇 배? 아파트 한 5층 정도 높이의 한 층은 왜 그러냐면 여기 지금 옆에서 보다시피 이런 중장비 같은 걸 거기다 전시회를 실내에서 하려면 저 위에까지 올라가야 되죠. 그러니까 까마득하게 높은 천장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시장의 시설은 이런 식으로 좀 특수한 그런 시설이라는 거죠. 그리고 바닥이 뭐 1평방미터당 몇 톤이냐. 왜냐하면 이런 무거운 거, 뭐 심지어 뭐 탱크 이런 것도 와서 전시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 다 시멘트가 깨져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특수한 이런 그 시설물이 전시장에는 있어야 돼요. 이게. 그리고 이제 그 바닥에 그 이제 다 그런 안전장치라든지 전기, 뭐 가스, 뭐 수도 이런 게 전부 다 이제 들어오고 요즘은 이제 뭐 친환경적인 그런 거까지 다 들어오게 돼. 특히나 이제 전시장이 중요한 게 주차. 주차가 이제 얼마나 하냐. 우리나라 제일 전부 다 해도 아마 우리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 5천 대밖에 안 될 겁니다. 근데 뒤에서 보겠지만 유럽의 대형 전시장들은 어마어마한 그 전시 면적, 그 주차 면적을 가지고 있어요. 전시장의 동선 그랬는데 뭐냐면은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전시장에는 이 대부분 원웨이로 되어 있어요. 전시장이. 여러분들 가서 나중에 전시장, 해외 전시장에도 가보거나 하게 되면은 우리 저 인천공항에 가면 원웨이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트래픽이 발생하거나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왔다 갔다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전시장에도 대부분 그렇게 동선이 한쪽으로 계속 갈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유럽으로 가겠습니다. 유럽의 이제 중요 몇 가지 전시장만 이제 뭐 크기별로 한 건 아니고 전시장의 대표적인 국가별 전시장을 한번 여러 표시를 하고 있어요. 영국에 이제 버밍엄 내셔널 엑시비션 센터가 있어요. NEC라고 하는데 이게 영국 런던에 있지 않고 영국 중앙부의 중심부에 있습니다. 버밍엄이라는 도시에 있죠. 근데 그렇게 독일에 있는 전시장처럼 크지는 않아요. 뒤에서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도이체 메세는 아까 그 독일 하노버에 있는 세계 최대 전시장이고 그다음에 프랑크푸르트, 파리의 노르빌뱅트, 피에라 밀라노, 피라 바르셀. 얼마 전에 그 저거 했죠. MWC라고 그 모바일 비전 그 저기 모바일 전시회를 했죠. 그 스페인에서. 모스크바는 이제 그 모스크바에 아까 크로커스 엑스포라는 큰 전시장이 있다고 했고요. 세계에서 가장 전시 산업이 발달한 독일 보면
여기 지금 독일의 그 독일 도시들마다 상당히 큰 전시장들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아래에 여기 가운데 왼쪽에 하노바 가장 세계 최대 전시장이 여기 있고 그다음에 프랑크푸르트 그리고 이번 주에 갔나요? 그 쾰른 전시회 간 다음에 쾰른 디셀도르프 이쪽에도 이제 전시장들이 있는 거죠. 함부르크, 베를린, 뉘렌베르크, 미넨 쪽에. 자 그러면 이 독일이 얼마나 전시 산업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나라 전역에 엄청난 전시장들이 있으니까. 독일 하노바 전시장 여러분들이 아마 가볼 수도 있을 겁니다. 지태 가면서. 왜냐하면 이 하노바 전시장에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참가하는 전시회들이 있거든요. 이게 세계 최대인데 여기 지금 하노바 이 도시에서 이게 도시 중심부고 이쪽이 라젠이라는 도시거든요. 이게 작은 우리 같으면 뭐 안양 정도 되는 그런 데인데 사실 여기 가보면 별거 없어요. 여기는 도시가 별로 없는데 왜 그러냐면 전시장 아예 따로 여기다 가요. 우리나라 지금 킨텍스는 어디 있어요? 저 고양시 한 복판에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더 키울 수가 없는데 여기는 아예 전시장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시홀이 우리 코엑스 킨텍스가 2개까지 원투 2개 있죠. 3개 만든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홀이 27개. 그리고 그 안에 가보면 여기 지금 아래 그 라젠역이라고 있거든요. 여기 이제 우리 같으면 그 광명 KTX역 같은데요. 거기서 내리자마자 전시장으로 가는 바로 입구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내려서 이 안으로 들어가면 하도 멀어가지고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얼마나 먼지. 그래서 이 안에 돌아다니는 버스가 있어요. 순환버스가. 그걸 타야 돼요. 그 정도로 엄청난 면적이고 주차 면적이 5만 대라고 이렇게 나와요. 5만 대. 여기 보면 이 건물 아닌데 양 이쪽 가에 있는 건 전부 주차장이죠. 이게 주차장이고 여 위에 그 지금 옆에 보면은 이 전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뭐 중앙, 남북, 뭐 좌우로 고속도로망이 샅샅이 되어 있는 걸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여기 저 비행장도 있죠. 그래가지고 바로 이렇게 액세스할 수 있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어마어마한 전시회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전에 그 2000년대 초에 교수가 가기 전에 한 2000년 이때 이제 정보통 우리나라 그 닷컴 버블이라 해가지고 IT 산업이 막 폭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붐을 일었던 때 있죠. 그때 여기서 전시회를 했는데 무려 30만 명이 왔다면 30만 명이 뭐 어마어마한 인원들이 왔는데도 아무 문제 없이 할 수가 있었다. 지금 이게 이제 공중에서 내려다본 전시장이죠. 세계 최대. 프랑크푸르트 전시장으로 한번 가보죠. 프랑크푸르트는 별로 독일에서 큰 도시는 아니에요. 유럽이란 나라 자체가 유럽 지역이라는 데가 특성상 우리같이 1000만 도시 그런 데가 거의 없어요. 아마 그 파리하고 런던 정도만 있고 나머지는 그렇게 독일 같은 데는 제일 큰 함부르크와 이 베를린만 한 300만 정도 인구고 나머지는 전부 100만, 50만 다 그래요. 지금 뭐 전쟁하고 있는 저런 우크라이나 같은 데도 그렇게 그 인구가 도시의 인구가 많지 않아요. 조금만 이렇게 있는 거지. 여기 프랑크푸르트도 마찬가지로 프랑크푸르트 자체는 우리한테 많이 알려져 있지만 여기에 국제공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많이 알려져 있지 실제 독일에서는 별로 큰 그런 도시가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 지금 빨갛게 표시된 게 이제 프랑크푸르트 전시장이거든요. 거기 보면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체 고속철도 타고 바로 그냥 걸어갈 수도 있는 정도의 그런 위치에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전시장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전시홀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전철역, 기차역, 전철 지하철이죠. 지하철. 중앙역에서 내려서 바로 기차로 이동.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지탭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무역회사에 근무하면서 이 프랑크푸르트 전시장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 뭐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이동을 하느냐. 대부분이 이 기차를 타고 다니면 됩니다. 그러니까 유럽에 가면 뭐부터 해야 되냐면 기차 타는 것부터 이렇게 좀 공부를 해야 돼요. 이게. 근데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기차 타는 게. 우리도 아마 외국 사람이 한국에 와서 뭐 이렇게 기차 타고 어디 지방에 가려면 쉽지 않을 텐데 독일 같은 데는 하도 기차가 많으니까 그냥 막 그 일반적인 그 고속철도 그다음에 일반 철도 우리 같으면 뭐 무궁화호나 이거 있고 또 도시에서 돌아다니는 이제 또 우반이라 해가지고 이제 전철이 있고 그런 게 서로 막 엮여 있어가지고 그걸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영국에 가서도 마찬가지. 영국에 가서도 좀 그 돈을 적게 들이고 빨리빨리 다니려면 기차를 타야 되는데 그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여기 지금 전시장 주변에 보면 호텔이나 식당들이 많이 있는 걸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영국 런던으로 가보겠습니다. 영국 런던에 우리 손흥민 선수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빨갛게 표시된 게 지금 전시장이나 전시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지금 이제 지도에 표시가 되어 있죠. 여기 보면 올림피아 전시센터라든지 그다음에 이쪽에 뭐 엑셀 뭐 런던이라든지 이런 전시장들이 있죠. 바비칸 센터 교수가 좀 얘기했죠. 그 여기에 이제 이거 뭐냐면 전시홀도 있고 여기는 공연장도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런던만 해도 이렇게 많은 전시장들을 가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영국 버밍엄의 그 국립 전시센터입니다. 이게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런던에서 비행기로 가야 돼요. 상당히 멀어요. 아마 한 600km, 500km 이상 가야 되는데 여기도 보면 그래요. 전시장 바로 옆에 공항이 있죠. 공항이. 그리고 고속철도가 지나갑니다. 철도가 지나가고 거기에 호텔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있고 고속도로가 전부 지나가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중국 상하이 NCC, 네, 아까 봤던 그거죠. 지금 뭐 아주 네잎크로바처럼 멋있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공항이 바로 옆에 있고 이제 다 철도망 또 도로망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중국 상하이 NCC도 주차가 13,800대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뭐 3,000대 이거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정도로 크죠. 자, 그 다음에 전시회에서는 전시장이 이렇게 지금 설명을 했잖아요. 전시장 설명을 했는데 이 전시장에 뭘로 채울 거냐 하는 문제가 되죠. 그 큰 전시장에 46만 평방미터 하면 엄청난 면적입니다. 이게 사람이 걸어다닐 수 없을 정도 엄청난 면적에 여기를 채운다는 게 어마어마한 거대한 프로젝트.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제 같이 좀 알아보자 그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we call it 공간 기획이라고 해요. 공간 기획.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그 공간을 채우는 구조물이 바로 부스죠. 부스. 거기다 부스를 채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프로아프레는 뭐 이제 뭐 전시회가 개최되도록 디자인하는 업무를 말한다 해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전시 공간은 어떻게 구분되냐면 기업들이 거기서 디스플레이를 하는 그 전시고 엑스비트를 하는 그 부스 공간하고 그다음에 부대 시설로 크게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외부에 호텔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그 환경적인 그런 것들이니까 조금 다르죠. 그 안에 들어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걸 하는 걸 우리가 전시 공간 기획이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전시의 부스 배치도 이게 이제 지금 뒤에서도 보겠지만은 전시회에 그 갈 때 한국관 코리아 파빌리언 해가지고 하게 되면 코트라나 뭐 무역협회나 아니면 어디 협회 단체들이 다 해줘요. 전부 다 해주니까 그 별로 이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 근데 전시회는 그런 작은 이제 중소기업만 가는 게 아니라 뭐 삼성, LG, 현대 뭐 다 SK 다 가거든요. 그리고 조금 큰 회사들은 웬만하면 다 혼자 가요. 여기도 보면 이제 큰 회사들 다 나와 있잖아요. 전부 다 뭐 나와 있는데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무역학을 전공한 학생들은 해외 영업부나 수출부에 근무를 하게 되고 거기서는 필히 전시회에 나가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 공간 기획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익숙해져야 돼요. 아, 이게 이 도면을 보통 우리가 신청을 하면 그 도면을 찍어주면서 어디로 갈래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거에 대해 상당히 익숙해져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평면도로 이제 그려지기도 하고 이렇게 컬러풀하게 해서 이렇게 구성이 되기도 하고요. 돈을 더 들이면 이렇게 3D로 하기도 합니다. 이건 교수가 2010 아마 몇 년도일까? 2014년 이때 발주했던 그런 이제 전시의 실제 모습입니다. 실제 모습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건 웹 디자이너들이 이제 한 거죠. 네. 저 이제 부스 형태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이제 알아야 돼요. 부스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느냐. 근데 부스 전시회는 이제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진다고 보면 됩니다. 이미 이렇게 정해진 이미 여러 개가 뭉쳐져 가지고 여러 개를 나눠서 이렇게 단체로 하는 그런 이제 이미 만든 그걸 조립 부스라고 그래요. 이미 가지고 있는 자재를 가지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만들죠. 이게 여러 회사들이 들어가게 이렇게 만드는 그게 이제 조립 부스고 큰 회사들은 그렇게 안 하죠. 면적만 그냥 빌려가지고 거기다 자기가 멋지게 이렇게 올리는 거죠. 우리 LG나 삼성 같은데 현대차 같은 데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오른쪽에 보는 것은 이제 이런 조립 부스라고 봐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보통 부스의 면적은 보통 3m 곱하기 3m예요. 이 하나의 가장 기본 부스가 3m 곱하기 3m 그래서 9 스퀘어 미터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미국에서는 피트로 곱하기 10 정도 10으로 하면은 뭐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메타 시스템을 쓰는 우리나 유럽에서는 보통 3m, 3m 이렇게 하고 이 3m, 3m를 1m씩 잘라가지고 이게 판넬을 이렇게 해서 조립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인 크기죠. 물론 1m 단위로 해가지고 2 곱하기 3을 좀 작게 할 수도 있고 4 곱하기 4 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2분의 1로 쪼갤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부스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부스를 만드는 걸 또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회사들도 있어요. 예. 독립 부스야 뭐 이제 나무로 하거나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본 게 바로 이 오른쪽에 있는 게 조립 부스고 왼쪽에 있는 게 이제 독립 부스. 큰 회사들은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이 설계도를 다 디자인을 해가지고 이걸 이제 현지에 가서 전시회가 열리기 한 5일에서 한 3일 전에 이 조그만 우리나라 같이 전시회 규모가 작을 때는 한 2, 3일에 다 하는 거고 유럽의 큰 진짜 하노바 전시장 46만 평방미터 그거 하려면 한 10일 전부터 공사를 시작을 해요. 하도 크니까. 이제 전시 부스 형태를 여러분들이 아마 사진에서 이런 거 많이 봤을 겁니다. 그래서 앞에 지금 얘기했다시피 보통 가로 세로가 3m, 3m 이렇게 되는 걸 9스퀘어미터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규격은 지금 뒤에서 보겠지만은 유럽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내가 가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작은 회사들은 이렇게는 안 해요. 대부분이 그냥 전시장에다 맡겨버리는 수가 많거든요. 맡겨버려요. 그러면 전시장에서 미리 패키지로 그렇게 오파를 해요. 그러면 그걸 이제 하면은 전시장에 가보면 이걸 이제 이렇게 빈 공간으로 해서 만들어 놓는 거죠. 그게 이제 조립 부스 규격으로 돼 있는 거. 뭐 임차 장치 부스 그러면 이제 뭐 장치 시스템을 임차이가 하는 거다. 주문식 뭐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고 거기 팝업 부스라고 있죠. 팝업 부스 이렇게 유럽 사람들은 보니까 이런 거 많이 해요. 돈이 막 유럽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물가가 워낙 비싸니까 이런 건 뭐 장치 하는데 굉장히 돈이 많이 드니까 그 작은 창업 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이렇게 캐리어에 끌고 다녀. 그래가지고 이걸 피우면은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부스 같은 모양이 되는 그런 걸 하는 회사들도 많이 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돈 안 들이고 하려면.
자, 그리고 전시 부스의 이제 그 모양에 따라서, 면적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용어를 여러분들이 좀 알 필요가 있죠. 로우 부스, 리니어 부스, 코너 부스, 페니셜러 부스, 페리미터 부스, 아일랜드 부스, 파빌리언 부스. 이게 이제 이것은 전시회를 단체관에 이렇게 포트라나 이런 데가 하는데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데야 말고 이제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가서 전시하려면은 이런 이제 영어 용어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담당자를 한다면은 좀 익숙해야 되는 거예요. 익숙해야 돼요. 아, 뭐 8m 부스는 뭐구나 이게 금방 이제 무슨 뜻인지. 왜냐하면 전시에 참가하는 그 매뉴얼에 보면 이런 용어로 막 나와요. 이게 나오기 때문에 그걸 모르면은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앞에서 봤던 걸 좀 더 다시 한번 이렇게 여기는 지금 그 뭐죠? 미국식으로 되어 있네요. 스퀘어 피트라고 피트. 피트는 10대 1 정도 그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평방 메타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이건 우리나라 그 부스의 부스 재료 앞에 이런 경우는 굉장히 싼 겁니다. 이것을 하는 것은 옥타늄 시스템이라는데 알루미늄으로 해서 그 리사이클링이 되는 이제 재료로 계속 하거든요. 쓰고 또 쓰고 할 거는 가격이 좀 싼 편이고, 지금 국내에서 쓰는 그 전시에 사용하는 이 재료가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벌써 많이 다양해졌죠. 아마 유럽 같은 이렇게 하려면 상당히 돈이 비쌀 겁니다. 그래서 목공으로 하거나 알루미늄 하거나 트러스, 철제로 하거나 뭐 이렇게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한국에도 많이 발전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설치 시 고려 사항이 있는데 이건 여기 2번만 보면 돼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만약에 삼성전자에 근무를 한다, 삼성전자의 해외 마케팅 팀에 근무한다 그러면 전시에 감당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이걸 시공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삼성전자가 미국의 CES에 가서 그 전시회를 한다 그러면 어떤 설계 컨셉을 이렇게 해주면은 이 디자인 업체가 와가지고 그걸 몇 개의 디자인을 놓고 보여주고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은 그거에 의해서 이제 공사를 해야 되는데 해외에서 공사는 이제 우리 국내에서 거기 가서 할 수도 있고 현지에 있는 회사도 할 수 있는데 잘못하면 그 전시할 때 이 장치 업체가 잘못하거나 아니면 공사가 안 돼가지고 상당히 전시회를 하기가 어려운 그런 이제 일이 있는데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조심을 해야 한다는 그 내용이 여기 써져 있습니다. 아까 전시 지원서에서 앞에서 봤던 그런 사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전시의 그 지원 서비스는 이 장치를 하는 것도 있지만은 뭔가 이 빌려야 될 때 이제 그걸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보통 전시회 주최하는 오거나이저가 그걸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교수가 미국에서 이제 전시회 할 때 보면 지금은 전부 이제 그 온라인 파일로 되어 있지만 그때는 매뉴얼을 이만큼 줬어요. 전시회 하려면. 그래가지고 빨간 거기 이제 종이 간지가 붙어가지고 며칠 전에 이거 해야 되고 며칠 전에 이거 해야 되고 그거 놓쳐버리면 안 돼. 근데 그게 대부분이 뭐냐면 이 전시 지원 서비스를 언제 신청해라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맞춰서 전시회 갈 때는 늦지 않게 타임리하게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우미를 우리가 필요하다 현지에서 그럼 뭐 그 도우미를 언제까지 신청해라 뭐 하루에 얼마다 뭐 이게 다 나와 있어요. 스텝 중에 제일 이제 뭐 한국 회사들은 이 통역이 중요한 통역은 근데 누가 하냐면 대체로 그 이제 코트라 같은데 의뢰를 하면 현지 유학생이나 거기 사시는 분들 해요. 한국 사람이 없는 데 가면은 막 거기 한국 아줌마들도 와서 막 통역하고 뭐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해외 전시회란 게 뭐냐? 이제 해외 전시회 이해란 건 전시회가 뭐고 어떻게 참가할 거냐 그런 거 부분을 이제 보는 겁니다. 전시회는 뭐 페어, 엑시비션, 트레이드 쇼, 매스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뭐 거의 뭐 의미의 차이는 없는 것이고요. 그냥 같은 얘기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전시회들 여기 보면 버밍엄의 뭐 오톤 페어, 하노바 메스, 텍스월드 다 유명한 그런 전시회들이죠.
전시회는 전문 전시회, 종합 전시회, 뭐 세계박람. 세계박람회 지금 저 두바이에서 지금 하고 있죠. 우리나라 여수에서도 했고요. 근데 보통 전시회 그러면 전문 전시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느 산업의 B2B 전시회. 그러니까 우리 바이어들만 주로 오는 바이어들이나 공급업자들이 오는 전시회가 그 전문 전시회가 거의 대부분이고 종합적으로 이렇게 하는 전시회는 뭐 개도국이나 이런 데서 주로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전시회의 기능은 뭐 그 제품 가격 유통 기능하고 또 전시회를 이제 뭐 제일 중요한 건 결국은 바이어를 만나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쭉 가서 결국은 기업을 도와준다 하는 것도 어떻게 진성 바이어를 좋은 바이어를 만나느냐 그게 이제 전시회에 참가하는. 근데 전시회는 이 시기가 중요해요. 여러분들 보세요. 크리스마스 용품은 유럽이나 우리나라에서는 그까지 크리스마스가 뭐 대단한 그런 시기는 아닙니다만은 유럽과 미국은 크리스마스 전에 한 달 정도가 그 쇼핑 시즌이에요. 11월부터 시작을 해서 세일하는 그런 기간인데 그래서 크리스마스용 어떤 선물이나 크리스마스용 그 용품을 라고 한다면 언제 전시 그걸 보내야 되겠어요? 그러면 늦어도 한 10월까지는 미국 시장에 간다 그러면 10월까지는 저 LA 롱비치 항에 LA 포트나 LA 롱비치 항구에 들어가야 될까요? 그 10월 달이면 언제 우리가 발송해야 돼? 9월 말에 발송해야 돼요. 9월 말에 발송하려면 언제? 또 생산하는 기간. 그러니까 결국은 크리스마스 용품은 상반기 중에 전시에 참가를 하게 돼요. 몇 달 전에. 그걸 전시에 갈 때 그런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걸 얘기할 수 있겠죠. 마케팅 수단으로서. 이거 교수가 지금 뭐 지태 사진을 어디서 가져온 겁니다. 지금 여러분 선배들이 지금 그 상담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전시에 참가하려면 단체 참가와 개별 참가. 단체 참가는 코트라 같은 이제 단체 기관들이 한국관을 만드는데 거기 가는 거고, 그 다음에 개별 참가라는 건 이제 개별적으로 가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 특별 전시회는 뭐냐면 대통령이 만약에 어느 나라에 가신다 그러면 코트라 주관으로 한국 상품만 전시를 해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꽤 1년에 됩니다. 거기서 이제 거기에 가는 경우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글로벌 전시 플랫폼이라는 이제 여러분들 이건 전시회를 하려면 이건 반드시 알아야 돼. 이거 코트라가 운영하는 또 한국전시산업진흥회가 운영하는 이제 전시 웹사이트가 되겠어요. 여기 보면 전 세계 우리나라 특히 한국 기업들이 가는 그 전시회를 거기서 전부 검색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이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실제 전시회에 가서 어떻게 하느냐 그걸 이제 보는데 좀 재미가 없으니까 뒤에 먼저 가겠습니다. 여기 녹음 좀 꺼주세요. 녹음만 녹음할 건 아니니까. 공유를 중지해서 공유는 나도 녹음은 중지. 네, 이 시간에는 그 실제로 전시회, 해외 전시회에 참가하는 또 어떻게 참가할 거냐, 실제 참가 주관하는 그런 전시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무역 전시론 수강했던 학생들은 이거 작년에 이제 했었습니다만은 이제 대부분이 아마 수강 안 했을 거예요. 우선 제일 먼저 할 게 이제 미국 라스베가스 CES예요. 지난해가 아니라 금년 1월 보통
라스베가스 CES는 1월 달에 항상 개최되죠. 1월 연초에 뭐 1월 1일 되자마자 바로 하는데 거기에도 여러분들 선배들이 뭐 그 지탭으로 갔던 학생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내년에는 아마 더 본격적으로 될 거니까 여러분들 한번 여기 가는 것도 미리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라스베가스 CES가 보통 1월 달에 개최되기 때문에 이 코트라가 주관하는 이 창업, 스타트업 내지는 기술 그 벤처기업 관을 한국관을 만드는데 그 참가 업체를 언제 모집하냐면 4월, 5월 달에 모집을 해요. 엄청나게 벌써 지금 곧 모집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그만큼 전시회에 가기도 어렵고 또 작년에 왔던 전시회 기업들은 안 해주기도 하고 또 실제로 그것이 제대로 된 그런 기술 제품이 아니면 안 받아줘요. 이 전시 워낙 콧대가 높아가지고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세계 최고의 전시회는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가볼 좋은 그런 기회가 될 거라는 얘기가 듭니다. 지금 세계 3대 그 가전제품 정보통신 전시회가 있죠. 라스베가스 CES, 바르셀로나 MWC 얼마 전에 끝났죠. 그리고 베를린 IFA 아직 안 했습니다. 보통 이건 이제 여름에 합니다. 여름에 이 3대 전시회를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독일 하노바의 세빗이라는 그 정보통신 전시회가 한때 2000년대 그 99년 정도에서 뭐 한 2010년 이때까지 대단했어요. 아주. 근데 이게 이제 점점 기업들도 줄어들고 하면서 이제 지금은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지금 라스베가스 CES가 가장 큰 전시회가 되어 버렸죠. 뭐 한번 작년에는 이제 못했죠. 근데 올해 이제 다시 오프라인 전시회를 했는데 아마 전 세계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갔던 회사들이 뭘 어떻게 했다 그런 걸 많이 하고 있고 바르셀로나 전시회는 주로 이제 모바일 뭐 핸드폰 관련 전시회고 베를린은 이제 뭐 유럽의 가전 전시회로 이렇게 이름을 매기고 있죠. 지금 라스베가스 전시회 보면은 이건 이제 그 GP get.or.kr의 전시 포털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일반적인 정보가 나와 있죠. 2019년에 17만 5천 명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왜냐하면 하노바 전시장은 그게 땅덩어리가 어마어마하게 27개 홀에 있는데 거의 30만 명 뭐 갈 수 있는데 여기는 전시장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라스베가스 시내에 있으니까. 근데 거기에 참가업체가 뭐 2,000개가 넘고 뭐 아니 4,000개에 뭐 17만 5천 명이 왔다. 이건 정말 놀라운 그런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지금 현재 CES 그 홈페이지에서 교수가 가져온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그 여기에 참가하는 세계 유명 기업들의 지금 로고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졸업을 하고 아마 전자 관련 회사나 또 요즘 모빌리티 회사에 가서 근무하려면 이런 회사들에 익숙해져야 되겠죠. 전시에 참가하려면 이 프로덕트 카테고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미 정해진 데 하게 이제 그 포트라 같은 데서 이렇게 해주는데 가는 수동적으로 하는 거야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되지만은 개별적으로 참가한다 하면은 어느 카테고리에 내가 속하느냐 하는 걸 잘 알아야 돼. 우리 제품이 어디에 속하는지 그걸 잘 알아야. 왜냐하면 그걸 이제 바이어들이 와가지고 이걸 검색했을 때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잘 그게 안 나타나면 곤란해요. 그래서 이제 이 카테고라이즈 하는 게 굉장히 그리고 특히 미국은 그런데요. 거기에 자기가 어느 상품군에 들어가겠습니다 했을 때 안 맞으면 빠꾸 나버려요. 이게 승인을 받아서 오케이 여기 들어가라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전시장 배치도입니다. 배치도 이게 지금 왼쪽에 있는 게 이 라스베가스 시내 지도거든요. 그래서 테크 이스트, 테크 웨스트, 테크 사우스 했고 세 군데서
개최를 해요. 지금 테크 이스트에 있는 거기가 이제 라스베가스 전시장이 있어요. 컨벤션 센터 거기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더 크게 해가지고 가운데 남쪽까지 같이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주변에 이 전시장 주변에는 전부 그 호텔이라고 보는데 이 땡기는 이 게임하는 이제 갬블링하는 그 호텔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테크 이스트의 좀 큰 이제 그 지도죠. 근데 여기 교수는 여기 가보지 못했어요. 근데 여기 다녀오신 분들 여기는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하지 않으면 정말 너무 복잡하고 막 1층, 2층, 3층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대단히 복잡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시장 배치도가 굉장히 자세히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전시장 옆에 바로 호텔 구역이 있어가지고 그 호텔에서 또 전시에 온 사람들이 거기서 미팅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 보면 지금 부스 넘버 해가지고 4만에서 4만 1,999만 이렇게 돼 있죠. 이제 그래서 이 그 공간 기획 아까 플로어 플랜 얘기했잖아요. 이 공간 기획의 쌍에 거기 이제 그 부스 넘버들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누가 합니까? 결국 이제 오거나이저가 하는 거예요. 오거나이저가 전시 오거나이저. 그래서 이런 걸 이제 기획하고 하는 것도 상당히 전문적인 그런 분야, 산업 분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테크 웨스트, 여기 이제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죠. 아마 이 테크 웨스트에 우리 한국 기업, 벤처 기업관이 여기 들어갈 거예요. 유레카 파악이라고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유레카 파악에 금년에 거기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테크 사우스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테크 사우스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CES의 부스를 이제 CES 참가하려면 부스 우리가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신청하는 게 어떻게 하느냐. 물론 한국 단체 코리아 파빌리온에 들어갈 때는 할 필요가 없죠. 다 코트라 직원들이 다 해주니까. 근데 개별적으로 하겠다 하면은 여기에 이제 온라인으로 참가 신청을 내게 돼 있어요. 물론 한국의 대부분이 이런 큰 전시에는 국내에 에이전트가 있습니다. 그 에이전트가 어떻게 하라고 알려주긴 하는데 뭐 알려주기도 하고 결국은 자기가 해야 되고요. 그럼 이걸 보고 이 매뉴얼에 따라서 전부 입력을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머리가 좀 아파지겠죠. 영어 지금 교수가 지금 영어 용어 아까도 뭐 부스 뭐 이런 거 형태 이런 거 영어로 되어 있는 거 했는데 가서 전시 담당자가 되고 하면은 적어도 이거 해독이 정확하게 될 수 있는 능력들이 있어야 된다는 전문 용어 여기에 쓰이는 전시장에 쓰는 전문 용어를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제 부스 형태 나왔잖아요. 부스 스페이스를 셀렉션해라. 부스를 어느 홀에 어떤 형태로 부스를 할 거냐 이런 걸 이제 해서 거기에 내가 얼마 몇 스퀘어 미터 하겠습니다 하면 거기에 뭐 금액이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고 다 이제 되면은 이제 거기 서명을 이렇게 하게 되겠죠. 계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라스베가스가 이게 일반적인 전시회는 이걸로 끝나는데 라스베가스는 그래도 미리 다 거기에 올 회사를 자기들이 선정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는 거죠. 자기가 돈이 있어도 뭐 내손내산 할 수가 없는 게 바로 이런 유명 전시회는 그래요. 교수가 코트라에 근무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대구에 안경 산업이 많잖아요. 안경테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안경 전시회, 광학 전시회에 가고 싶었어요. 못 오게. 왜냐하면 한국에서 오면 이태리 그거 뭐 안경사랑 다 망한다 오지 마라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외교 채널로 그럴 때는 막 교섭을 해가지고 한국관을 만들어서 참가를 하고 그랬던 적이 있죠. 그 유명한 전시회들은 그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자, 참가업체 매뉴얼을 이제 2022 매뉴얼인데 거기에 보면 이 라스베가스는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홀마다 이벤트마다 전부 그 매뉴얼이 지금 따로따로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홀에 어떻게 가느냐 이걸 이제 하려면은 이 매뉴얼을 전부 머리가 아프게 읽어봐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매뉴얼들이 다 틀려요. 어느 홀에 어떻게 가느냐 해가지고. 그래서 레귤레이션, 룰 앤 레귤레이션 이게 이제 머리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에리아 홀의 이제 그 룰 규정인 거예요. 규정. 그래서 여기를 이제 다 이거 볼 수는 없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몇 개만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유럽 전시회 가든 미국 전시회 가든 어디 가든 뭐 이 어떤 그 룰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걸 좀 공동적으로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첫째, CES는 참관객 나이 제한이 18세 이상 돼야 된다라는 그런 나이 제한이 있어요. 왜? 뭐 사람들 너무 많이 오면 안 되고 또 어린애들이 와가지고 사고 날 수도 있고 뭐 그런 뭐 그냥 우리나라에서 그 전에 저 1980년대 초에 서울국제무역박람회라는 게 있었어요. 코엑스가 이제 지금처럼 되지 않고 건물 하나 있고 넓은 이제 공터가 있던 거기서 이제 무역박람회를 했는데 그때 막 저 시골에서도 할아버지 할머니 막 애기 손주 손잡고 전시장에 오고 무슨 대단한 구경거리라 그랬던 적이 있는데 그렇게도 하지만은 그건 상당히 뭐 개도국에서 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전시회는 이렇게 나이 제한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왜? 지금 그런 안전사고의 문제도 있지만 CES는 뭐가 있죠? 상당히 그 어린 미성년자들이 봐서는 안 되는 것도 많이 나와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는 뭐 성적인 그런 신제품들이 전시가 실제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아마 그런 논란도 있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도 이제 그 나이 제한이 있다는 거. 미국 장애인에 대한 거, 장애인에 대해서도 이제 언급을 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이제 언급이 돼 있고요. 입장 배지가 이제 그 오른쪽에 있는데 지금 보면 마치 뭐 저 올림픽 할 때 저 스포츠 관계자 막 엄청난 사진에다 있잖아요. 근데 원체 이건 이제 좋은 전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엄격하게 발급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QR 코드까지 다 해가지고 이거 한 장이 굉장히 비쌉니다. $50 그러죠. $50. 그러니까 전시에 참가하는 그 회사들한테는 기본적으로 얼마를 줘요. 배지 10개, 20개 이렇게. 왜냐하면 바이어들 초청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이상 살려면은 돈을 이 보면 $50 그랬잖아요. 이게 적지 않은 돈이죠. 하나에 뭐 한 6만 원 정도 되는. 그러니까 웬만하면 들어올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뒤에서도 얘기했지만은 바이어를 꼭 초청을 할 때 그 사람이 꼭 오게 하려면 이 초청장을 보내면서 이 배지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해가지고 배지까지 해서 해야 사람들이 온다는 얘기죠. 풍선. 이제 왜냐면 이 풍선 같은 게 이제 그 미국에는 그 테러 9.11 사태 이후에 굉장히 엄격해졌습니다. 그래서 뭐가 뻥 터지고 사람들을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거기서 풍선이 뻥 터진다는 하면 얼마나 사람들이 놀라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전부 지금부터 못하게 하는 겁니다. 풍선 하지 마라, 양초 하지 마라, 불난다 이거죠. 네. 그 다음에 부스 규정, 아까 부스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게 있고 높이가 얼마다, 높이를 이제 규제를 지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전시장은 지금 우리 저 킨텍스나 이런 데 같이 높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일반 여기 호텔 같은 데서 할 수도 있는 게 천장이 이렇게 높지 않다라고 높지 않은 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부스 높이를 무한정할 수가 없는 거죠. 뭐 대량 폐기물, 현금 판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그 코엑스에 여러분들 한번 가보세요. 그 뭐 막 물건 팔기도 하고 막 그러죠. 뭐 산다고 하고 뭐 별것도 아닌데 그런데 일반적으로 전시회에서는 물건을 팔면 안 돼요. B2B 전시회이기 때문에 특히 B2B가 엄격한 B2B 전시회에서 물건을 팔면 안 된다. 그 얘기가 지금 써져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물건 팔다가 하면 잘못하면 경고당하고 쫓겨날 수도 있어요.
전시의 복장 규정 아마 내가 첫 시간에 얘기 뭐 했나요? 근데 그 어타이어 드레스 코드가 이제 또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 지금 뭐라고 돼 있습니까? 155개국에서 온다 이거죠. 특히나 그 이런 CES 전시회 같은 데는 중동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와요. 문화적으로 폐쇄적이라고 문화적으로 많이 좀 다른 그런 사람도 많이 오기 때문에 그 아래 보세요. 노출이 너무 심하다. 성적으로 노출이 많이 되는 그런 옷을 입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럽에 가서도 유럽에 이제 그 문화 장소가 많잖아요. 교회 같은 데 특히 들어갈 때 이거 그 반바지만 입고 간다든지 이런 거 이거 하면 안 된다. 그 좀 우리가 그 상식적으로도 알아야 돼요. 여기 지금 CES는 무슨 뭐 교회도 아닌데 이렇게 엄격한 그런 이제 그 복장 규정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그런 그 여러 나라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룰을 엄격하게 가지고 있어요. 아마 그저 여기 읽어보면 뭐 이렇게 너무 많이 파진 거, 뭐 핫팬츠 이런 거 입고 가다 아마 CES 전시장에 들어가다 뭐 1월 달이라 추워서 못 들어갈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제지당할 것이다라는 걸 예상할 수 있죠. FCC requirement. 네, 이건 뭐냐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제 IT 전시회니까 통신 장비들이 많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무선 통신이니까 미국의 그 통신위원회의 규정에 맞는 통신 장비에 대해서 그걸 사용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규정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파이어 세프티, 화재 안전. 이건 어느 나라나 다 이제 적용되는 거죠. 이 얘기가 다 있어요. 그래서 전시장에 생각해 보세요. 한 전시장에 막 수만 명이 한꺼번에 이렇게 지금 뭐 모여 있는데 거기에 불이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난감하죠. 그래서 이 화재 안전에 대한 걸 엄청나게 많이 이거 지금 여기 지금 엄격하게 언급을 해 놓은 겁니다. 해 놓은 거예요. 여기 지금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뭔지 해석을 요즘 뭐 번역기가 있으니까 쉽게 볼 수 있겠지만 아무튼 이런 이제 여기 상당히 어려운 용어들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데 좀 익숙해져야 되겠다. 화약 및 무기. 네. 여러분들 미국은 그 총기를 아무나 소지할 수 있게 그렇게 돼 있죠. 가끔 신문에 뭐 애들이 막 엄마를 쏴 죽이고 막 학생이 뭐 선생님 쏴 죽이고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근데 그만큼 미국에는 총기가 굉장히 많이 있는 대신에 그만큼 이게 사람들이 많이 오는 이거에는 이런 무기에 대한 걸 엄격하게 규제를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장난감 총 가지고 하다가 잘못하면 총 맞아 경찰 총 맞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 갈 때는 특히 그 9.11 테러 사태 이후에 그런 걸 굉장히 엄격하게 보기 때문에 미국 갈 때 뭐 특히 무기나 어떤 흉기에 해당되는 걸 이게 가방에 넣어갖고 있는 거 절대 안 되죠. 그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좋은 이웃 정책 이게 뭡니까? 이 가전제품, 전자제품이나 이거 전시에는 막 쿵쾅쿵쾅하고 이게 노래 틀고 막 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너무 시끄럽게 하지 마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옆에 집에 불편하게 하지 마라. 우리도 그렇죠. 층간 소음 막 해가지고 2층에 떠들고 막 이런 거 못하게 하는데. 그다음에 호버보드 이거 뭐냐면 이거 뭐죠? 전동 킥보드 타고 다니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전시장이 하도 넓으니까 그냥 이거 타고 다녀야 돼. 근데 이게 허용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허용이 안 됩니다. 근데 전시장에 실제 그 전시 주최자인 사람들이 이거 많이 타고 다녀. 근데 오는 사람, 참관객들이나 전시하는 분들은 미안하지만 이거 타지 마세요라는 뜻이죠. 지식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 이거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자기 물건이 내가 가지고 있는 특허를 가진 지식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걸 남이 베껴는 것도 문제지만은 거기에 내가 가지고 가는 전시품이 지식재산권을 남의 지식재산을 침해하게 되면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특히나 미국에서는 이게 굉장히 엄격해요. 그래서 이 CES 같은 데는 만약에 그걸 잘 모르고
그 또 그 당국 전시회 당국에서도 모르고 그걸 허용을 해줬다 해도 전시회 장에서 잘못하면 압수당하고 쫓겨날 수가 있다는 거죠. 복권, 네, 행운 게임 이거 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건 아마 그 저런 거예요. 그냥 할 수 있잖아요. 뭐 다트 던지고 뭐 이런 게 보통 전시장에서 많이 하는데 라스베가스는 이게 네바다 주가 뭡니까? 이게 도박 도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주법에 따라서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이게 이제 이 라스베가스 때이기 때문에 나온 그런 룰일 수도 있습니다. 소음 규제, 이거 장황하게 지금 써져 있죠.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막 엄청나게 시끄럽게 막 쿵쾅쿵쾅하고 뭐 심지어 전시장에서 공연도 해요. 공연을 막 합니다. 뭐 전자기타 이런 거 가지고 막 무대 만들어 가지고. 근데 그것이 옆에 사람한테 너무 옆집에 막 시끄럽게 85데시벨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런 것도 잘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무대가 이렇게 있으면 만약에 전자기타를 뭐 치면서 여성들이 전자 바이올 이런 거 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뭐 한다 하면은 옆으로 안 나가게 하는 방법. 예를 들어서 스피커가 이쪽으로만 들리게 이렇게 안쪽으로만 들리게 하는 그런 것도 기술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런 걸 하려면 머리가 막 아파지는 거죠. 이게 이런 걸 전부 감안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뭐 1차 권고, 2차 권고, 3차 권고 해가지고 안 오면 3차 경고까지 하면 쫓겨난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CES 못 가는 거예요. 음악 또는 동영상 상영. 이 전시회 갈 때 조심해야 되는 건데 이게 전시 부스에 우리가 뭐 BTS 공연을 막 튼다 이렇게 되면은 잘못하면 그 제지당할 수 있어요. 왜? 전 세계 그 저작권 협회 이런 데서 해가지고 BTS 우리나라 건데 어때? 그것도 알아보고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 가수 노래를 비디오를 뭐 틀 수도 있겠지만, 근데 특히 이제 다른 나라 거 갖다가 이거 함부로 뭐 CD나 비디오 갖다 틀게 되면 잘못하면 저작권 침해로 압수당하거나 벌금을 물 수가 있습니다. 흡연. 미국에 가면은 담배 끊어야 교수도 미국 가서 담배 끊었어요. 굉장히 엄격합니다. 미국은 담배 못 피게. 물품 보관. 전시품 사전 입고. 이거 아마 뒤에 다음 시간에 그 운송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겠지만은 전시품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전시회를 하는데 전시품이 한국에서 붙인 전시품이 제 날짜에 오지 않게 되면 이거 정말 난감해지죠. 그래서 정확한 날짜에 딱 가는데 너무 빨리 가도 안 돼. 여기 지금 그 얘기가 좀 써져 있는 거예요. 너무 빨리 가도 안 되고 너무 늦으면 이제 그건 말할 것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너무 빨리 가면 뭐 전부 하루에 얼마씩 돈 내라 그런 뜻이에요. 뭐 돈으로 해결하면 되겠지만 이게 여기서 붙일 때 여기 지금 전시 주최자가 여기 보면 어떻게 하라고 돼 있잖아요. 엑스비터 네임, 부스 넘버, 뭐 미팅룸 이름 쓰고 어떻게 해서 해라. 라스베가스 NV 네바다 89118 해가지고 그 나무 박스 우든 박스에다 딱 붙여서 발송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이 전시품에 대한 얘기가 지금 자세히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거 다 읽어봐야 돼요. 자, 그래서 이 CES의 아주 한 부분만 지금 이제 교수하고 같이 봤습니다만은 전시회 이런 이제 그 복잡한 그런 전시회일수록 이 매뉴얼을 다 잘 읽어보지 않으면 굉장히 난해해지는 거죠. 가서 좌충우돌 하고 굉장히 복잡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미리 읽어보고 타임리학에 어떤 걸 주문하고 이런 것도 해야 되는 거고 그 전시 주최자가 얘기하는 정확한 그 매뉴얼대로 그 절차대로 거기에 다 따라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디셀도르프 메디카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디셀도르프는 켈른 디셀도르프 에센 도르트문트 여기가 이제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라인강이 실제로 이렇게 이쪽으로 흘러가요. 위에 보면 네덜란드 그 로테르담 있잖아요. 지금 저 왼쪽 상단에 로테르담에서 라인강이 흘러서 이
켈른 도르트문트를 지나서 어디로 가느냐? 저 스위스 쪽으로 가는 게 그게 라인강입니다. 근데 여기가 이 평지에 평지. 그러니까는 거기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컨테이너 그를 실은 그 바지선이 그쪽으로 지나갈 수가 있게 돼 있는데 그래서 아무튼 그 우리는 그 라인강 기적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데에서 이 디셀도르프의 전시장에서 이 메디카라는 전시회가 열립니다. 메디카도 정말 세계적인 그런 전시회 여기 보세요. 2020년에 참가 업체가 6,000개 업체. 우와 어마어마하잖아요 이게. 근데 왜 그러냐면 의료기는 이 카테고리가 굉장히 많잖아요. 별개. 그리고 아직 그래도 우리나라가 요즘은 그 의료 메디칼 이퀴프먼트나 메디칼 디바이스나 그 메디칼 제약 이런 걸 많이 우리가 이제 생산을 하고 하지만은 우리 대한민국 갈 길이 멀죠. 아직도 거의 대부분이 우리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여러분들 지금 이번에 금년에 작년에 맞은 주사 이건 뭐 다 수입 전부 아닙니까? 그 얼마짜리인지 모르고 우리 그냥 나라에서 맞으니까 맞았지만 그만큼 이제 우리는 바이오나 이런 메디컬 쪽에 굉장히 우리가 뒤떨어져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아무튼 이 사람들이 죽지 않고 오래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 메디컬 전시회가 대호황을 가져오는 거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 심장 박동기 그것도 이 전시회에 나간 회사가 거기서 바이어를 만나서 했다는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금년 11월 달에 있어요. 그 전시회 홈페이지를 교수가 그대로 따온 겁니다. 이게 이제 작년하고도 틀리고 금년하고도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독일도 전시회 지금 뭐 복잡해요. 그래서 이렇게 왜냐면 워낙 6,000개 회사가 오니까 얼마나 이거 뭐 핸들링 하기가 복잡하겠어요. 그래서 모든 게 다 그 지금 전부 온라인 쪽에서 처리를 해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 아마 이거 가장 많은 회사가 참가하는 한국 회사가 많이 참가하는 그런 전시회라고 그래요. 올해는 지금 얼마나 참가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온라인 오더 시스템으로 해서 지금 여기 보이는 여러 가지 이런 서비스 아까 전시 서비스 산업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이제 뭐 통역하고 뭐 이런 걸 어떻게 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지금 신청을 어떻게 하라 그 요령들이 나와 있어요. 전시회 참가 조건에 대해서 한번 보십시다. 지금 이 사이트에 나와 있는 걸 교수가 좀 중요한 것만 지금 떼어왔어요. 이게 참가 조건이 그 앞에서 봤던 CES의 그 엑시비터 매뉴얼의 같은 그런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가 뭐 언제부터 하느냐 이걸 있고 이제 언제부터 하고 한다는 그런 내용하고 그다음에 이 아래 4번 한번 보세요. 4번 9 to 7 아니 센터고 그다음에 참가 비용 여기 나왔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로 스탠드나 이게 엔드 블록 스탠드 아일랜드 사이트 쭉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 그 얘기했던 전시 부스의 그 형태를 얘기하는 그 형태마다 이제 점점점 가격이 이제 전부 다 비싸지죠. 전부 제일 간단한 거 이거 로 스탠드 한 개짜리 일명 개방이잖아요. 원 사이드 오픈 일명 개방이라는 뜻이에요. 99유로. 이명 개방이면 뭐 이거 99인데 이명 개방 코너 부스까지 갖고 그다음에 뭐 어떻게 한다 이게 쭉 이 가격이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아까 그 배지 얘기했죠. 이게 여기 들어가는 목걸이 여기도 보면 얼마예요? 50유로. 엄청나죠. 우리나라 지금 전시회 가면 얼마예요? 거기 코엑스 가보면 입장료 10,000원 이렇게 써놨거든요. 근데 10,000원 내고 가는 사람 거의 없죠. 앱 깔면 그냥 바로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전시회는 돈 받는 전시회가 거의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 지금 메디컬 전시회만 해도 무려 배지 하나 사려면 뭐 7만 원 가까운 돈을 내고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그러니까는 웬만해서 특히 이제 교수가 하노바 그 정보통신 박람회 할 때 보면 저걸 많이 해요. 사람들이 들어왔다 이제 나가자 퇴장할 때 그때 거기에
사람들이 배지 줘요, 배지 줘요. 그 애들이 이렇게 막 서 있어. 달라고 그래. 저 주지 말라고 그런다. 왜냐면 거기 와 있는 애들이 거기 왔다가 그거 이제 사람들이 나가면서 주면은 가지고 들어가서 막 물건 훔친다고 이게. 참 이렇게 좋은 것만 교수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유럽의 어두운 면이 하나 너무 도둑이 많다 이게. 그래서 유럽 가서 전시할 때는 정말 도둑 안 맞도록 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 되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배지가 이렇게 비싸요 이게 들어올 때. 여기 지금 오프닝 시간 나왔잖아요. 시간 10시부터 6시까지.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10시부터 뭐 5시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6시까지 한다고 그랬네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은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아침에 10시부터 6시까지 하고 6시에 끝나고 저녁 먹고 호텔에 가면 몇 시겠어요? 8시, 9시 되는 거예요. 거의 사람이 녹초가 돼 버립니다. 의료용품은 이 전시품 카테고리가 굉장히 복잡해요. 뒤에서 보겠지만 엄청나게 복잡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들어가느냐, 이게 이제 어디에 자기 제품을 거기 포지셔닝 시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엑스피터 패스에 대한 나왔고요. 그래서 일반 조건이 나왔습니다. 좀 참고하십시오. 여기 지금 이제 그 메디컬 전시에 만약 혹시 여러분들이 거기에 가거나 아니면 메디컬 제품을 취급하는 그런 회사에 이제 근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나 나나 이 메디컬 전공자가 아니잖아요. 그 앞에 그 단어들 좀 보세요. 프로다 그 카테고리에 뭐 잘 모르는 단어가 전부 돼 있으니까 이거 미리 이걸 완전히 이 용어를 모르면은 통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탭으로 가가지고 의료용품 회사에 도와준다고 갔는데 이건 뭐 영어로 뭐 전혀 안 되면 곤란해.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이 메디컬 제품 같은 경우는 쉬운 것은 그렇게 통역하기 어렵지가 않은데 이런 특수한 그런 제품들은 정말 어렵다 이거죠. 네, 어렵다. 공부를 엄청나게 해야 돼요. 지금 보면은 내려갈수록 점점점 교수도 이 단어 잘 모릅니다. 굉장히 의료 용어이기 때문에. 이 용어를 교수가 한번 낭패한 적이 있는데 러시아에서 거기서 본부장을 할 때 그 대사관에서 행사를 하는데 거기 모스크바에서 이제 의대 다니는 여학생이 의대 뭐 졸업반인 여학생이 와서 내 옆에 서서 통역을 했어요.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원자력 발전소 막 얘기하는 거야. 막 핵이 뭐 어때 분열을 뭐 어쩌고 해서 중수로가 어떻고 뭐 연료가 갑자기 이 여학생이 통역이 안 되고 통역이 이게. 그 이제 우리나라 장관님 뭐 다 높은 사람 여기 앉아 있는다. 이거 난감하게 이 사람 갑자기 막 원자력 이야기 하니까 내가 저기 서 있던 장관 수행 비서관을 빨리 오라고요. 이게 이제 통역도 그래요. 아니 장관 비서관도 어떻게 원자력 용어 다 알겠어. 잘 몰라도 그 사람이 10개 얘기했으면 잘 모르겠으면 한 5개만 통역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령이죠. 근데 그 모스크바 의과대학 다니는 여학생은 전문 통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갑자기 말이 막혀버린 거지 이게 나오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대비해서 이 용어를 특히 이런 전문 용어를 특수한 산업의 전문 용어는 잘 알아야 된다. 그 부스 아까 얘기했잖아요. 부스를 어떻게 하는데 보통 이렇게 패키지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 한정된 전시장에 6,000개 회사를 하려면 이건 뭐 크게 이렇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는 이렇게 이제 좁혀가지고 딱 이렇게 부스 하나씩만 3x3 요것만 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아예 전시장에서 이걸 해가지고 이렇게 공파를 하는 겁니다. 자, 메디칼 여기까지 하고요. 하노바 메세로 가서 하노바 메세. 하노바 메세는 이게 용어가 좀 헷갈려요. 아니 다른 독일 전시장은 뭐 메세 프랑크푸르트, 뭐 쾰른 메세 이런 식으로 전시장 이름이 그렇게 돼 있는데
이상하게도 독일 하노바 전시장은 하노바 메스에 그러면은 전시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노바 산업박람회, 하노바 산업 전시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시장 이름은 도이체 메세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글쎄 그 역사까지 내가 물어보지는 안 했는데 이게 세계 최대 산업 전시회입니다. 그러니까 기계나 이런 거 이거에 세계 독일 기계 하듯이 기계에 대한 모든 기계가 여기 다 지금 전시가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전시회 아마 다음 달에 지금 열린다고 하네요. 네. 개체 규모 36만 9천 평방미터 이게 이 전시장을 다 쓰는 그런 전시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지난 2년간 개최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올해 아마 대대적인 그런 이제 전시회가 열릴 겁니다. 네. 그래서 글쎄요, 여러분들 중에 갈 학생이 있는지 여기도 한국 회사들 많이 갑니다. 지금 보니까 이렇게 지금 이제 역시나 멋지게 이제 광고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비카만 엑시비터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바로 그 전시에 참가하려면 반드시 여기 들어가서 매뉴얼 읽어보고 그거 다 소화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입력을 해야 되겠죠. 아까 봤듯이 뭐 메스키아 메타를 어디 전시홀에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서비스는 어떻게 하겠다. 뭐 통역은 얼마 하겠다. 뭐는 얼마 하겠다. 부스는 뭐 스탠다드 부스를 하냐. 인명 개방, 이명 개방이냐. 뭐 이런 걸 이제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주문 엑시비터가 되기 위해서 이걸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여기 스탠다드 패키지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스탠다드 패키지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전시 면적을 이렇게 하면서 앞에 그 스탠드까지 다 세워준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 하는데 2,900유로 한 360만 원, 한 400만 원 정도 되네요. 싸지가 않습니다. 사이즈 여기 이제 용어들이 나 로우 스탠드, 코너 스탠드, 엔드 스탠드, 뭐 아일랜드 스탠드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 있죠. 그래서 로우 스탠드가 제일 싸고 이쪽 이제 여러 군데 개방이 돼 있을수록 비싼 거죠. 1면 개방, 2면 개방, 3면 개방, 4면 개방 할수록 이제 가격이 더 점점 비싸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깎아준다고 해요. 깎아준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앞에서도 봤듯이 그 디셀도르프에서도 하듯이 하노바 메세에서도 이런 식으로 이제 뭐뭐뭐뭐 하면서 야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하노바 전시장이 주차가 5만 대가 된다고 그랬죠. 5만 대. 근데 거기 이제 여기 보면 그 4,803유로 내면 9평방미터 스탠다드 사이즈 하고 그 다음에 뭐 거기에 책상 이런 거 갖다 주고 그리고 차 한 대 그 주차권을 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거기에 뭐 물건 싣고 가려면은 그 참가하는 회사는 거기 가까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하나 합해 가지고 전부 다 해서 얼마 이렇게 지금 오파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중에 하나 골라가지고 이제 참가를 하는 겁니다. 서비스 보면 광고, 뭐 그러니까 회의장 빌리는 거, 뭐 이런 거, 네, 전부 이제 나와 있죠. 그리고 숙박까지 다 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이제 쭉 뭐 여기는 지금 뭐냐면 저거예요. 그 전시 부스 세우는 거 자기가 이제 따로 뭐 그 면적을 빌려서 뭐 거기 올리겠다 했을 때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런 것들. 그다음에 그거 할 때 이제 그 룰이 있어요. 뭐냐면 어떻게 전기 규격은 어떻게 해라, 뭐는 어떻게 해라, 뭐 쓰레기는 어떻게 치워라, 언제까지 그 자재를 가지고 와라, 막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컨스트럭션을 하는데 미국 전시회에서는
외국 회사가 하지 못하게 그렇게 돼 있는 경우도 있어요. 노조 이런 거 있어가지고 거기에 소속된 그런 회사들만 하게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독일 전시회는 전부 오픈. 왜냐하면 이 46만 평방미터 되는 전시회장을 그렇게 몇몇 노조원들이 할 수 있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다 오픈시켜 놓고 그때 교수가 그 정보통신 박람회 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넓은 면적을 하나 이렇게 전부 임차해 놓고 한국에서 아예 몇 달 전에 전시 장치하는 자재를 그쪽으로 배로 보냈어요. 몇 달 전에. 보내가지고 그 한국에서 가져간 그 머티리얼을 가지고 그걸 하고 그걸 그럼 교수님 그런 거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 수입하는 업자한테 그걸 팔아버렸어요. 그런 식으로 수출을 했대요. 수출을. 그 정도로 이게 이제 어마어마한 그런 전시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걸 이제 맡겨놓으면 알아서 하라고. 그래서 이제 할수록 이 여기 보면 컨스트럭션 앤 디멘틀링 기간 여기 나왔잖아요. 디멘틀링 기간에서 여기 한번 보세요. 하노바 메스 2022 전시회가 4월 25일 아닙니까? 근데 여기 와서 전시회 여기 공사 시작이 며칠 전부터 4월 13일부터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아까 전시회 얘기했죠. 코엑스나 킨텍스 하면 2, 3일 전에 다 끝나요. 킨텍스는 하루만 끝나 하루. 조그만 데는. 근데 여기는 장장 도대체 며칠이야. 이게 12일 전에부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46만 평방미터에 그걸 꽉 채우기 위해서 이걸 이렇게 무려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나라 전시회 코엑스나 킨텍스에서는 거의 하루 이틀에 다 치워버려요. 근데 이거 치우는데 얼마 걸리죠? 이게 한 6일간 치우잖아요. 6일간. 대단하죠. 그래서 얼마나 큰 전시회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그 exhibitor address on the exhibition ground. 그러니까 전시장으로 그 보내야 될 물건 보낼 때 주소가 뭐냐. 이제 우리가 그 포장 박스에 이제 사서 이게 프린트 해가지고 붙여야 되잖아요. 그때 이렇게 하라 그런 뜻이에요. 시간이 뭐 다 돼버렸는데 이제 빨리 합시다. 이제 하노바 메세에 따로 홀 하나를 따로 빌려서 어떤 그 수소 산업의 수소 연료 산업의 협회에서 그냥 유럽 수소 협회에서 자기들 그 수소에 관련된 전시회장 하나를 이 기간 동안에 따로 할 때 하는 그걸 이제 하는데 여기에 지금 보면은 지금까지 얘기했던 내용들이 나와. 이건 2019년 거거든요. 거기 보면 언제 포스터는 어떻게 전시품 언제 도착하고 그다음에 목재 박스는 언제 오고 여기 여기 이게 지금 운송업체 이름입니다. 지금 국내에 독일 운송업체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쉔커 피넨하게 이런 큰 전시 회사들이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들도 졸업하고 이런 이제 물류회사에 가서 근무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단체 복사는 어떻게 하고 출입은 어떻게 한다. 부수 장치 철거는 어떻게 해라, 차량 진입 어떻게 해라, 수소가스 사용 지침, 와이파이 통신, 컴퓨터 방송 장치 및 렌탈, 그다음에 동반 참가 업체 등록.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전시회를 할 때 한 부스에 한 회사만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전시회가 이 전시 한 부스가 있으면 원래 A라는 회사가 신청을 했는데 자기도 A 플러스하고 같이 가겠다 했을 때 이제 이거 동반 업체 같이 가는 회사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티켓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하도 이제 그 티켓이 비싸고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죠. 세큐리티 거기 제네럴 세큐리티 전시장에 도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녁에 그 전문 경비원들이 또 지켜요. 밤새도록. 특히 이제 뭐 삼성전자에 새로 나온 뭐 QLED 뭐 텔레비전 도둑 맞으면 안 되죠. 지키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 경비원들이 가져갔다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참 깝깝하죠. 단체관에 갔을 때 어떤 서비스냐, 장치, 기타 쭉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파리 텍스월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파리나 이태리에는 지금 이런 패션에 관련된 여러분 패션이나 뷰티에 관련된 전시회, 세계적인 전시회들이 많이 열리죠. 지금 곧 다가오는 코즈모 프로 그 뷰티 전시회도 있지만은 이 파리에서는 이 패브릭 이 텍스월드는 섬유나 그 의류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지난 2년간 못 열렸다고 그럽니다. 근데 올해 이제 아마 열린다고 그러는데 이걸 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냐면은 여러분들이 패션계에 가서 근무할 수도 있어요. 패션 산업이 의외로 수익성이 높은 산업입니다. 사람들이 옷을 입고 막 버리잖아요. 버리기도 하고 옷을 많이 사니까 사고 싶어 하고 하니까 그래서 그 산업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온라인으로 사는 제품의 거의 대부분이 뭐 가장 1위가 뭔지 아세요? 한국 사람 직구 옷을 가장 많이 산다고. 근데 여기 한번 보세요. 이 그림을 한번 보면 이 부스가 좀 특이하죠. 부스가 그 일반적으로 봤던 그런 그 높이 이렇게 그 돼 있는 부스가 아니에요. 여기 보면 사람 키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텍스월드 그 교수가 가보니까 사람들이 이 패션 디자인 보면 금방 알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요 안에 이렇게 아예 성을 만들어낸 한 회사가 이렇게 사람 그 키높이로 이렇게 해놓고 여기 들어가는 문 하나 딱 해놓고 못 들어가게 미리 예약한 사람 아니면 들어오질 못하게.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이거 보기만 해도 금방 디자인 카피해버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텍스월드는 이렇게 좀 특이한 그런 형태로 전시장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게 이제 전 세계 이 텍스월드가 이 파리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서도 이게 하고 그런 이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많은 그 용어들이 나오는데 그 교수가 지난번에 얘기 한번 했었죠. 용어 그 섬유 패션에 대한 용어 여기 뭐쭉 나오는데 이 섬유 산업, 섬유 의류 산업에 이제 패션 산업에 종사를 하려면 이런 용어들에 이제 일단 익숙해져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만 하고 끝낼게요. 그 여기 지금 텍스월드에 참가하는 바이어라고 여기 지금 그 텍스월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걸 교수가 지금 가져온 겁니다. 이게 여기 이 브랜드 한번 보세요. 국내에도 들어와 있는 브랜드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혹시 여러분들이 패션에 관련된 전시회를 간다든지 아니면 그쪽에 뭐 종사를 하게 되든 않든지 간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거대한 이 온라인 쇼핑, 도매업체, 대형 유통업체, 백화점 이거 거의 유럽이나 미국에 있는 대부분 유럽에 있는 기업들이고 유럽에 있는 미국에 있는 기업도 일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런 데 좀 익숙해야 돼요. 기업에 대해서 알아야 뭐 누가 뭐 뿌랭빵 백화점 그런데 그거가 어디지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무역을 하는 사람들은 이 세계 유명 기업들의 그 브랜드명과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게 항상 좀 가까이 갈 필요가 있다. 교수는 이제 유럽에서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거의 다 알아요. 거의 다 압니다. 뭐 그 프랑스에서 근무는 안 했지만 거의 다 아는데 여러분들 이런 데 많이 좀 특히 대기업 글로벌하게 했던 뭐 비즈니스 하려면 기업 이름부터 먼저 알아야 되는 그런 걸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죠. 뭐 질문 있습니까? 질문 없어요? 항상 질문이 없지. 다음 시간에 여러분 질문 하나씩 가지고 와야 돼. 네, 네 수고했습니다. 중지시켜버리면 되죠?